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수준이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저하를 한 거죠. 그리고 21세기 시작부터 초저출산 시대, ultra 또는 extreme low fertility 시대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17년엔 1.05,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5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17년에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올해는 1.0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인구 위기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저출산, 고령화 등이 인구 규모, 인구 구조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이제 저출생률 같은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럽이 이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는데 독일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률이.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스웨덴은 한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굴곡을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보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는데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50년대에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떨어져 왔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한국과 일본이 저출생률 수준은 거의 비슷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스웨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나라가 독일이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프랑스가 조금 높고 스웨덴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평균이 됐죠. 여기에 이제 남유럽이라든지 동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나오고, 아시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려오는데 대략 5, 6 이런 정도에서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2.0 수준으로 평균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합계 출산율로 보게 될 때 일본이 이제 2를 좀 넘는 수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1.0과 2.0 사이에 1.4 정도에 와 있고, 한국은 어떻게 대단히 높은 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대단히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의 면에서 본다면은. 그다음에 저사망률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있고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 올라갔죠.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층에서 사망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약간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볼 때 한국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나라는 유럽, 아시아를 다 통산을 했을 때 일본이 제일 높죠. 그렇죠? 기대 수명을 보게 될 때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가장 낮은 나라. 1950년에서 55년 45세를 조금 넘었다가 지금 80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본보다는 현재 기대 수명은 약간 낮습니다만 유럽에 비해 가지고도 아무 손색이 없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면에서는 선진국이 되고 합계 출산율 면에서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이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선 프랑스를 보게 되면 50년대하고 2017년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5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기에 이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군에 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탄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의 그 피라미드의 모습이 좋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아시겠죠? 프랑스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인구 현황은 1980년대 고령 인구가 14%, 일찍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에 14%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80년대, 지금부터 38년 전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후 고령화율이 2020년에 20.8, 30년에 24%. 진행의 속도는 조금씩 늦죠. 우리는 대단히 빠르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1980년에 1.86에서 95년에 1.71로 낮아졌지만 그 후 계속 증가해갖고 2015년에 2.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인구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이민자가 많기 때문이며 50%를 넘는 혼외 출산도 중요한 요인이다. 프랑스 학세 가지고 동거혼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생산 가능 인구는 85년에 66%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2010년에는 65%, 그래가지고 그 후 생산 인구는 계속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과 이민 유입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46년에서 75년에 태어난 대부분 세대가 고령화하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인구 정책을 크게 본다면 프랑스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보육이죠, 보육.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까지 해줬다 이 말이죠. 출산휴가, 수당제도 등 다양한 출산 정책으로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2.1 정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돈이 엄청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2003년에는 고령화 인구 대책으로 연금 개혁. 그러니까 장수와 기대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하라 이 말이죠. 65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연금 수령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겁니다. 65세에서 67세로. 프랑스는 이민 유입이 높은 나라다 하는 거예요. 2011년에 개정 이민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해서 체류 조건을 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스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킬을 키우면 외국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은 전부 다 능력이 있으면 이민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웨덴을 보자. 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스웨덴이 프랑스만큼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스웨덴이 복지국가였죠. 복지를 하다가 복지를 막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출을 복지 쪽에 많이 해야 되겠죠. 예산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스웨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동차 생각나죠? 볼보 하는 자동차 생각나죠? 과거에 보면 이런 자동차들을 해외 시장에 잘 팔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자유주의적인 경쟁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복지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진 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현황을 보면 1975년 고령 인구가 15%.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서양은 대부분 다 14%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일찍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네. 그러나 그 이후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느려졌는데 2010년까지는 15에서 18%. 이것도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4%를 좀 넘어섰는데도 나라에서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항상 보도가 됩니다만은 2020년대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7%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합계 출산 1980년대 1.66까지 떨어집니다. 2.1 수준으로. 사실은 스웨덴의 경우도 1930년대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 군나라 미르달, 알바 미르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인구 문제와 각종 복지나 인구 정책,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산율이 회복되다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복지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다가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 인구 대체 수준이 2.01까지 다시 증가를 하게 돼요. 경기 침체를 겪으면 다시 감소했고 2000년대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1.56이죠. 이런 데일수록 자유주의 정책, 복지 감축 이런 것이 있으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가정의 복지, 소득 이런 게 높아져야지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2015년 1.92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85년 65%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락하는 거죠. 95년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2010년 65%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생산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스웨덴은 1995년 이후 합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인구 절벽 현상, 인구 감소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죠. 인구 정책을 보게 되면 스웨덴은 1974년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을 하죠. 이 시기부터 아동수당, 육아시설 확대 등 각종 출산 정책을 시행하여 일 가정의 양립. 여러분들 보면 여성들에게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일을 못하겠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유연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고령화 인구 대조 1999년 새로운 연금제, 신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킵니다. 2008년 노동임금법을 개정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린 애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유럽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라도 이민들을 수입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기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질 높은 아동보육,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휴직제도, 부모 휴가를 포함해가지고 휴직시 높은 임금 대체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휴직 기간이 아닐 때 노동시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0%, 70%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 대체율이 40% 이렇게 떨어지면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한때는 이 나라가 독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전쟁 50년대에 쑥 들어가 있죠. 전쟁에서 졌죠. 독일은요. 그 이후에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인구 정책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계속 줄어들고 있죠. 독일, 유럽의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하는 독일은 인구 구조 면에서는 병든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구 현황을 보면 독일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75년에 15%,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2015년 21.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하는 거죠. 2030년 고령 인구가 2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50년대에는 60년대에 태어난 독일 베이비붐 세대가 2015년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서면서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거죠. 유럽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80년대 1.51이 되고 95년에는 1.30으로 우리나라 비슷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온 거죠. 우리보다 거의 10년 일찍 온 겁니다. 2015년은 1.48 약간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2030년은 1.51명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독일의 저출산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입각한 가족 정책에 나온 거다. 독일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린애를 잘 키운다. 여러분들 보면 3세 신화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애를 잘 키워야지 애가 천재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뭘 잘해야 되느냐? 애를 잘 키운다. 킨트, 애기 잘 나왔고 애기 잘 키워야 된다. 차일드죠. 그 다음에 부엌에 나가서 요리를 잘해야 된다. 키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말 되면 교회 잘 나가야 된다. 처치, 이 3K라고 하는 게 독일 여성들의 활동 패턴이었다. 전통적인 가정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도록, 이후에는 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빈약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1, 2년 됐습니다만은 독일의 수상이 누구죠? 앙겔라 메르켈이죠. 기민당으로서 전통적인 가족 모형을 폐기하고 프랑스와 거의 똑같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육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약간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약하고 그 대신 육아휴가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어머니가 애를 집에서 키워라 하는 거죠. 하지만은 임금 대체율 같은 건 대단히 낮은 거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올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인구 정책을 보면 보육, 휴직수당, 부모 휴직법 이런 걸 제정하고 2005년에 보육정비법을 도입을 해왔고 보육과 출산 환경을 개선을 했다 하는 겁니다. 독일은 92년 연금계획을 단행을 하죠. 연금재정 부담을 경감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에는 통합이민법을 제정해서 이민자 유입을 통해 가지고 생산연령 감소에 대응을 한다. 특히 서독은 1954년 자녀수당과 자녀공제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74년 아동수당제도를 그리고 85년 육아휴직제도, 육아수당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72년 모성 출산자녀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제도를 연장을 하고 76년에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 인상, 전일제 보육제도, 하루 내 애를 맡길 수 있는 제도, 미혼모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을 했다. 85년엔 연방양육수당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을 했다 하는 거죠.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92년에는 육아휴직을 연장을 하고 아동 청소년 지원법을 개정을 하고 연금개혁 등이 이루어졌으며 96년에는 조세 아동급여 개혁 세제 면에서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사이에 아동의 유치원 입학 권리 보장 등 해가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다 하는 겁니다. 구동독과 서동독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이 구동독인데 여기서는 통일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0.8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운명입니다. 디자스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동독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0.86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아시겠죠? 출산율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는 그 민족은 소멸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50년 전 피라미드죠 사실은요. 예? 다른 데가 또 다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7년에. 거의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밑에가 낮아지는 역 피라미드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령인은 70년대 고령화율이 7.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95년에는 14.4% 고령사회에 진입을 훨씬 더 빨리 진입을 합니다. 왜냐? 일본이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고령인은 계속 증가하고 2010년 22.9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전 세계 최고령 국가에 지금 해당한다 이거죠. 최고령 국가에 해당되는 건 독일, 일본, 앞으로 한국이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거죠.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1.6에서 1.8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95년에서 1.48에서 1.5 이하로 떨어지고 2015년 1.3에서 1.4 요새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 후생성 인구 문제 연구소에 있던 그 학자에 의하면 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출산율은 템포의 변경에 의한 것이고 출생아 수의 증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지금 비극적인 상태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 정책, 일, 생활, 양립 정책을 시행하여 1.4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은 67에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90년에 70이죠. 그런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는 게 있었죠. 일본의 거시적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고령 인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0년대 초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진행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은 일본은 2003년에 소자와 대책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와 비슷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법의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수당 타먹는 법으로 변해버렸다 하는 거죠.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했다. 고령화에 대비해가지고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2006년부터 시행했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고령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수출입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제정을 했고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주민기본대장법을 적용받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하지만 일본도 여러분들이 일본 가지고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취업하게 되면 일본 국적 얻는 거 대단히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와 대책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종합대책으로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 새롭고 새로운 자꾸 만듭니다. 일본 2005년, 2010년 이렇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모자보건교육, 주택지원, 정책 범위를 계속 확대를 하게 됩니다. 생활과 일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성에 초점을 둔다. 신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인구 증감 여기 지금 보면 많은 지역들이 보면 인구가 있는 좀 많은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많은 지역들이 감소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높다라고 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유럽 쪽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지방 소멸 또는 저출산 또는 장수화,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엔 장래 인구 축에는 출산율이 앞으로 올라가는 것, 기대 수명도 올라가는데 출산율의 장래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유럽의 저출산 진전과 반전했는데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서유럽, 북유럽 이런 경우는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낮다고 그러지만 안정적이고 남유럽 그리고 동유럽은 대단히 많은 문제 그리고 초저출산의 문제, 템포 변경을 해서 출산율이 회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출산율이
큰 문제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초저출산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1.3 미만의 출산율입니다. 2.1 이하를 밑도는 낮은 출산율이 과거 일부 도시나 전쟁 중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합계 출산율이 1.3을 밑도는 소저출산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극히 희귀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1.0은 전쟁도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돌입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헤매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출산율 극저하, 초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경험하고 2003년, 2004년에 1.3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쪽은 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도에서 1.3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1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초저출산의 요인이 뭐냐? 고용기회, 임금균 등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에는 보육 문제라든지 성별분화,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어요. 경력 단절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부모 휴직 기간 중에도 아기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 뭘 해줘야 되겠어요? 임금 대체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아기 키우는 것도 일하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반전 요인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경험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대부분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로 대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2.0.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체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1.0 가까이 가 있다 이 말이죠.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 아동수당, 아동연금, 주택, 출산, 육아휴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수단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구정책은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장수화에서 촉진되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 연금 지급의 합리화, 조정정책, 고령자 주택 지원 등을 통해서 고령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